어떻게 하면 덜 뱉어낼까? 여기에 금액을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거냐? 이제 뭔가 큰 게 한 방에 올 때가 됐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명품 마법지점의 반수현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무사 하면 바로 반수현 세무사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추워지면서 네. 연말정산 관련된 질문을 참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하면 떠오르는 그 단어. 근로자분의 최대 관심사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 이제 준비할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차피 소득은 12월 말까지, 사용한 것도 12월 말까지. 연말정산에서 뭔가 혜택을 보려면 지금 이제 12월 말일 전까지 뭔가가 움직이거나 뭔가가 이제 금액을 지급하거나 납부를 한다거나 이런 행위가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슬슬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혹은 작년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뱉어냈다. 이러신 분들의 이제 문의가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당연하지만 초미의 관심사 어떻게 하면 덜 뱉어낼까 혹은 어떻게 하면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네. 근데 연말정산이란 제도 자체가 근로소득자들이 뭔가 사업소득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너무 이제 유리지갑처럼 투명하게 보이다 보니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연말정산 제도라는 걸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너무 좁아요. 정해져 있는 것들만 공제를 해줄 수 있고 이 정해져 있는 것들의 요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그러면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답변을 드리기가 되게 난감한 게 이분들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변동성이 너무 좁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너무 좁아요. 선택지 보통은 흔히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카드 많이 써라.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영수증 위주로 써라. 또 하나는 이제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가입해라. 그리고 가장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인적공제 놓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일률적으로 사실은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실망스럽다. 그렇죠.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변동폭이나 가용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한 거는 어느 분 정도 다 하고 계시거든요. 일반 사업자들처럼 비용 처리를 위해서 뭐 적격 증빙을 갖춰라 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건비 신고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가용한 범위가 좀 더 넓다면 폭넓다면 근로자분들은 사실은 더 좁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공제할 수 있는 금액도 적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도 까다롭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센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저희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말정산을 잘 하기 위해서 백날 노력해봤자 별거 없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맞습니다. 왜냐면은요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연말정산하면서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상 제일 위에 있는 게 인적공제거든요. 인적공제는 결국은 내가 부양하는 가족들이 많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솔로지 않습니까? 아직은 솔로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공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치, 150만 원이 끝이죠. 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인적공제에서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부양가족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까지 부담을 느끼지 않으세요. 이미 위에서 공제를 많이 하고 내려오니까. 근데 저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공제를 인적공제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럼 그 밑에 어느 단계에서 이거를 커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공제액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 이거는 내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막 애를 낳는다거나 갑자기 결혼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인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공제 항목에 들어가지만 요건들도 까다롭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뭐가 될 거리가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인적공제는 사실 가장 파워풀한 공제 방식이긴 하지만 이건 내 맘대로 안 된다 하면은 그 밑에 있는 것들 중에 뭔가 이제 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을 찾아내는 게 결국은 요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자면 연말정산
계산 구조상에서 다들 이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적공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라든가 네.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보험료 공제액들이 있고요. 4대 보험.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주택취득자금이라든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 이자 상환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제액이 있어요. 네. 이거는 결국은 내가 그 돈 나간 것만큼은 소득에서 빼줄게 라는 개념인데 여기도 네. 이제 한도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으신 분들이 요즘엔 많으실 거예요. 주택 사실 때 보통은 다 대출 차입이나 이런 것들을 그쵸. 포함해가지고 구입을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1년에 5천만 원을 낸다고 해서 5천만 원을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한도까지만 공제가 되니까 실익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 그렇네요. 네, 내가 연봉이 1억인데 5천만 원을 주택 뭐 저당 차입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해가지고 3천만 원을 납입을 했었어도 네. 3천만 원을 다 공제를 못 받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금액을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거냐?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도움이 된다. 그렇겠네요. 예, 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신용카드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하시는 금액에 대해서도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네. 기본 한도가 300만 원이고 최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인 거거든요. 네. 600만 원을 공제해도 1억이신 분이 600만 원 공제한다고 세금이 수백만 원이 확확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쵸.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아무리 많이 쓰셔도 이미 한도액을 채우신 분들은 추가로 더 쓰는 게 의미가 없다. 연말정산에 영향을 안 미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센터장님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짜증나요. 그쵸? 이게 그러면 뭐 해주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내가 이런 생각이 전문가한테 들잖아요. 물어본 의미는 그쵸. 뭔가 획기적인 게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뭔가 답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게 획기적인 방법이 별로 없다. 그 다만 현 상황. 그렇죠. 다만 별로 없다잖아요. 그쵸.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뭔가 큰 게 한 방에 올 때가 됐어요. 네, 그래서 별로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밑에 있는 소득공제 제일 마지막으로 내려가 보면 네. 결국은 저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벤처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혹은 지금 뭐 코스닥 상장돼 있는 벤처 투자 회사에 거기 펀드에 가입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간접 투자죠. 네. 간접 투자하는 방식 등 이런 벤처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별도로 소득 공제를 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벤처 투자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벤처 투자도 아까 말씀드렸던 간접 투자가 있고 직접 투자가 있어요. 내가 직접 벤처 회사에 투자하는 것과 다른 벤처에 투자를 하는 회사나 펀드에 모금을 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과는 공제율이나 이런 거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예로 말씀드렸었잖아요. 3천만 원을 내가 납입을 했는데 네. 3천만 원 다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안 해준다. 해주죠. 네. 네. 그것도 되게 한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내가 3천이든 5천만 원이든 큰 돈을 썼어도 내 월급에서 나갔어도 공제 세금 계산할 때는 공제를 다 못 받아요. 네. 근데 이 벤처 투자도 형식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코스닥 벤처에 투자하는 펀드에 모금을 했다. 네, 흔히 말하는 벤처 펀드. 네, 벤처 펀드에 모금을 했다 그러면 그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10%? 이것도 꽤 많네요. 꽤 많죠. 네. 뭐 저축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내가 저축을 했는데 10% 공제받을 수 있네. 이러면 사실은 내가 저축도 하고 소득공제도 받고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1,000만 원 투자하면 100만 원 공제 받는 그렇죠. 거니까. 네. 네, 소득 금액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간접 투자 말고 직접 벤처 회사에 투자를 할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3천만 원까지는 100%, 5천만 원까지는 70%, 5천만 원이 넘어가면 30%. 물론 여기에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의 50% 한도로 한다라는 요건이 붙어 있긴 합니다. 네. 다만 그래도 3천만 원을 투자하면 100%면 내가 3천만 원 다 공제 받을 수 있죠. 내가 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이라면. 네. 그러면 내가 소득 금액은 6천만 원이지만 소득 공제로 3천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과세 표준 자체가 3천만 원이 되는 확 거죠. 줄어드네요. 확 줄어들. 3천만 원까지는 100%다 공제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긴 해요. 그렇죠.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아까 네. 신용카드 아무리 열심히 써도 그러니까. 600만 원이 최대 한도였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벤처 투자 같은 경우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딴 애들은 다 한도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다 해주는 게 맞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말정산할 때 네. 소득공제 종합한도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네, 2,500만 원인가 네, 맞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3천만 원이면 네. 2,500만 원 넘는데? 네. 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쵸. 네. 역시 일치월장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종합소득 금액이 소득공제 금액이 2,5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물론 이 한도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있고 포함이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3천만 원 100% 해줄게. 근데 종합한도 소득금액 2,500만 원 한도 또 있어 라고 한다면 굳이 3천만 원으로 법을 만들 의미가 없죠. 그쵸. 예, 어차피 그쵸. 너무 개 하나만 해도 넘어가니까. 그쵸. 예, 근데 다행히도 직접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말고 벤처 회사에 직접 투자하시는 경우라면 이 소득금액 종합한도인 2,500만 원의 요건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말은 2,500만 원을 넘어서도 3천만 원이라도 아까 예시를 드렸던 3천만 원이라도 2,500만 원 종합소득 금액 한도에 포함되는 항목들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2,500만 원을 넘어서도 얘 혼자만으로도 2,500만 원을 넘어서도 전액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종합 한도가 네. 소득공제 종합 한도가 2,500이라면 네. 이거는 이거고 네. 벤처 투자한 건 따로 계산할게. 네. 이건 2,500이랑 아무 관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풀로 다 채웠다. 네. 그러면 2,500도 채우고 3천만 원 투자가 됐다면 네. 5,500이 공제가 될 수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이제 그 정도가 된다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펀드에 네. 투자하는 네. 예, 저희가 이제 벤처 펀드라고 얘기하는 벤처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아까 10% 공제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얘는 종합소득 금액 한도 2,500만 원 안에 포함되는 항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1억을 모금을 해서 1,000만 원을 공제를 받아도 다른 소득금액 공제액들이 많다면 1,000만 원 다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이 공제 한도에 포함되는 거냐 네. 아니냐에 따라서 또 소득공제 파급력이 네. 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예. 내가 3천만 원을 똑같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일단 공제 한도부터 달라지잖아요. 3천만 원은 저희가 벤처 직접 투자했을 때는 3천만 원을 일단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네. 벤처 펀드에 투자를 했을 경우는 10%니까 300만 원만 그것도 다른 종합 한도에 포함되는 소득공제액들이 2,5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 300만 원도 못 받을 수 있다. 예, 차이가 많이 차이가 발생하죠. 엄청 많이 나네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벤처 투자 그러면 많은 분들 낯서실 거예요. 네. 낯설실 텐데 근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이게 네네. 실제로 투자하신 분들이 또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연말정산하는 행정 네네. 절차에서 엄청난 고충을 겪던데 네네. 미리 이런 걸 알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게 생소한 업무다 보니까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도 생소한 업무다 보니까 흔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벤처 투자하는 투자가. 분들도 생소하지만 그렇죠. 담당하는 업무 실무자들도 실무자분들도 생소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어디다 넣어야 되고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아까 소득공제액의 뭐 10%다, 3천만 원까지는 100% 된다, 직접 투자는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회계 담당자분께서 이거를 네. 선택을 잘못하셔서 벤처 펀드에다가 입력을 하셨어요. 그러면 계산 구조상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만 일단 소득공제 금액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아유 억울해.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한도가 만약에 종합소득공제가 2,500만 원이 다른 게 이미 많이 있었어서 2,500만 원 넘어서서 이것도 못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난 벤처 투자했는데 왜 연말정산했는데 세금이 바뀌는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실무자분들도 이게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어디에 입력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는 투자를 3천만 원 했는데 세금은 공제를 제대로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제대로 못 받았으면 내가 손해하냐? 내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나 제도는 이제 있으나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제도를 모르면 무슨 소용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럴 경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일단 연말정산의 프로세스 자체는 근로자분들이 일일이 다 본인의 세금을 다 하나하나씩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납부를 하거나 혹은 환급을 신청하는 이런 절차를 단순화시킨 거예요. 사실은. 네. 단순화시켜서 회사한테 업무를 주고 네. 회사가 대신해서 주던가 아니면 돌려받던가 그래서 납부하던가 환급받던가 이런 프로세스를 이제 회사에 준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한다고 해가지고 신고가 원칙적으로는 그것만 해도 그만이지만 생각해보니까 신고를 잘못했네 혹은 내가 공제를 받아야 될 걸 못 받았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을 하건 네. 추가 납부를 하건 다 끝났는데 네. 끝나는 걸 5월 달에 다시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있는다는 개념보다는요, 사실은 네. 확정 지어서 그때 신고를 더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간혹 가다가 이제 그 근로자분들은 사실은 세금 계산이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시다 보니 네. 내가 소득공제나 이런 것들을 연말정산할 때 한 번 받았는데 5월 달에 또 받아도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그쵸? 네, 근데 이건 또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애초에 세금 계산을 연말정산할 때 쭈루룩 계산해서 세액을 얼마 납부하세요 혹은 얼마 환급해드리겠습니다 결정이 난 상태에서 5월 달에 이거를 확정 지어서 다시 신고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제를 2번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신고를 했는데 세금이 계산 구조가 잘못됐네 혹은 숫자가 잘못됐네 라는 것과 동일하게 내가 다시 신고해야지 다시 신고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소득세 신고라는 건 5월에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그냥 다 2월에 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네. 프로세스 해놓은 건데 2월 달에 한 게 뭔가 좀 미비하다. 네, 네. 더 했거나 덜 했거나 한 게 네. 있으면 5월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게 어색하잖아요. 어색하시죠. 왜냐면 홈택스 들어가면 뭔가 익숙치 않은 문구와 네. 단어와 숫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맞아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땐 세무법인 명품의 반세무사님에게 조력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잘했죠.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네. 일산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벤처 투자가 좋은 것도 알겠고 실무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도 잘 알겠는데 네. 근데 세상에 장점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점도 분명히 있을 네, 텐데 맞습니다. 벤처 투자를 알아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네. 걸 주의해야 할지 네.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벤처 투자라는 걸 결정을 하실 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가장 크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기도 하고요. 네. 그거는 바로 회수의 불안정성이거든요. 사실은 작은 금액이면은 뭐 투자하고 이익이 나면 오 좋다 내가 소득공제 이만큼 받았으니까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천만 원까지는 100% 공제가 된다.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 돈을 만약에 회수를 못한다. 그러면 그 3천만 원으로 연말정산 덜하고 세금을 내는 게 훨씬 유리했던 거죠. 그렇죠. 네, 중요한 건 내 원금이 보장되느냐 이게 맞아요. 얼마만큼의 안정성이 있느냐 혹은 회수 가능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벤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될 건 회수할 가능성이 있느냐 과연 믿을 만한 곳이냐 이런 것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제만 보고 할 게 아니라 어찌됐든 이거는 투자다. 네. 투자로서 접근을 해서 의미가 있으면 투자하고 공제까지 받는 거지 네. 공제를 목적으로 하면 억지로 투자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금 회수가 불안정하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자 주의해야 될 점이고요. 그리고 벤처 투자를 할 때 방식이 2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한 가지는 신주 발행받아서 주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네. 하나는 전환 사채, 주식으로 나중에 전환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내가 돈 빌려준 거야 라는 전환 사채로 받을 수 있거든요. 채권이죠. 채권이죠. 네, 그러니까 이 2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차이점이 있죠. 네. 어떤 차이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주식은 네, 되팔아야 내가 돈을 현금화할 네, 수 있잖아요. 네. 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전환사채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플러스 이자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그쵸.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소득의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다만 이제 신주를 받게 된다면 이 회사의 가치에 따라서 내 주식의 가치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쵸.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이 회사가 뭐 사업을 잘해가지고 계속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그러면 내 주식 가치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가치가 오르는 건 명목상의 숫자만 오르는 거지 현금화가 되려면 이 주식을 양도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벤처 투자를 소득공제를 받고 나서 3년 이내에 주식을 양도하면 추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은 일단 어찌됐든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주식도 그렇고 네. 전환사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주식이 내 향후 변동성이 더 클 수 있고 회수 가능성이 적다라면 전환사채로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자 소득도 일정 부분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전환사채인 부분은 말씀하셨다시피 채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됐어요. 상황이 안 좋아져서. 네. 그래도 어찌됐든 나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로서의 뭐 행위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뭐 압류라든가 네. 아니면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로 가는 것과 주식으로 가는 것은 안정성에서 조금 더 차이가 나고 그 안정성을 조금 더 안정적이게 만들어주는 건 그래도
주식보다는 전환사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해서 투자해가지고 대박 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배민이나 네. 당근마켓, 오늘의 집 이런 네. 데도 다 비상장 벤처 회사들이 성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운 좋게 우리가 투자한 게 그렇게 됐다. 네. 그럼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팔기가 어렵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전환사채로 투자하면은 주식보다는 현금화하기 용이할 수는 있으나 네. 회사가 잘 돼봤자 사실 채권이기 때문에 대신 그건 있어요. 전환사채는 말 그대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회사가 잘 나갈 것 같다 싶으면 제가 원금을 안 받고 주식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야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해야지. 네. 그래서 전환사채의 장점이 그거예요. 내가 3년간 지켜봐 왔는데 회사의 성장성이 있을 것 같아. 혹은 이 회사는 충분히 성장하고도 남을 것 같아. 혹은 이미 성장하고 있어. 그 회사의 주식이 탐날 때가 있을 그렇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전환사채를 원금을 회수하지 않고 전환권을 행사해서 주식으로 받겠다. 이게 가능한 거죠. 약간 선택권이 있는 네,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제 저는 근로자 연말정산을 하시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전환사채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 빚이 늘어난다는 그렇죠. 거니까, 네. 사채 결국은 한쪽은 채권이면 한쪽은 채무겠죠. 채무액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부채가 늘어난다는 의미거든요. 네. 부채가 늘어난다는 의미는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약해진다,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는 회사들도 생각보다 적을 수 있고요. 그 회사가 탄탄하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전환사채가 많아지면 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뭐 은행에서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평가를 할 때 회사 네. 평가를 할 때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잘 선택하고 컨택하고 집중해서 검색해 보시고 알아보시고 진짜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하셔야 됩니다. 뚫어야 될 난관이 네. 사실 꽤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물론 그만큼 이제 어마어마한 효과가 네, 있는 네. 건 맞는데 그만큼 소위 말해서 바늘구멍 뚫고 그 회사를 찾아서 투자하는 데까지가 쉽진 않지만 해내면 네. 너무 좋은 거다.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벤처 투자 소득공제를 받는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그 벤처 기업에 특수관계인이 대표이사거나 특수관계인이 주주거나 특수관계인이 뭐 운영을 한다거나 뭐 실질적으로 경영한다거나 뭐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면 소득공제를 안 된다. 소득공제가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네, 세법상으로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벤처 투자의 개념 자체가 회사가 뭔가 성장을 하고 싶은데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아서 어려운 경우 벤처 투자 소득공제라는 유인을 통해서 투자를 좀 더 수월하게 받게끔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주주가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는 네. 이 회사의 성장성을 믿어. 혹은 나는 이 회사에 투자를 해서 이 회사를 키워볼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표이사거나 주주이거나 이런 회사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소득공제가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뭐 지인이나 특수관계인 분들 중에 대표이사나 주주로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회사가 벤처 회사다. 그 회사에 투자를 하셔도 예, 소득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형제 중에 벤처 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고 네. 뭐 고모나 네네. 또 조카가 네네. 스타트업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곳에도 투자해도 똑같이 네, 맞습니다. 공제가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라는 게 그 기업을 일단은 살펴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기업을 어떤 기업이냐 혹은 기업을 믿을 수 있느냐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대표이사거나 주주거나 혹은 특수관계인이거나 믿을 만한 곳에 투자하는 게 사실은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초반에 세무사님께서 연말정산 뭐 별거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네. 괜히 여쭤봤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 벤처 투자라는 파워풀한 무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아보시고 공부하고 도전해볼 만한 거리가 생기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말정산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변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 변화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뭔가를 더 좋은 현상,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께 네.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도 또 오셔서 좋은 영상, 좋은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윈윈할 수 있도록 정직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